제주 4.3 사건이란 1948년 4월 3일 새벽에 남로당 제주도당의 공산분자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재헌의원 선거인 50 총선을 방해해서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저지하기 위해서 선거 종사자, 공무원, 우익인사를 살해하는 것으로 시작된 무장 폭동입니다. 그 이후에 7년 7개월간 한라산 산악지대를 근거로 해서 게릴라전을 전개한 공산 폭도를 토벌하는 과정에서 많은 선량한 주민들이 공산 게릴라에 의해서 희생되고 또한 게릴라를 도운 부역자로 오인되어서 토벌군에 의해서 무고한 희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이를 본인도 인정합니다. 우리는 이들 선량한 주민들의 희생을 추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추명자 명단에는 또 제주 4.3 평화공원은 수많은 공산 폭도가 희생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또 대한민국 정부에서 추념일로 정해서 공산 폭도까지 추념해야 하나 되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근간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 2003년 노무현 정권에서 당시 박원순이가 기획단적으로 작성된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조사 작성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좌파 입장에서 작성 무장폭동을 민중항쟁으로 역사를 왜곡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야권 좌파 논리는 50 총선을 반대하는 것은 구국행동으로 조국을 위해 희생당한 애국자로 추념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무현 좌파 정부에서 발표한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부터 폐기하고 정부가 재조사를 통해서 올바른 역사관으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2월 5일 본인이 직접 재향군의 회장을 비롯해서 애국단체 단체장들과 함께 주무장관인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이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엄중히 항의하고 유정복 장관은 학사장교 출신으로서 저하고 같이 재향군의 회장 할 때부터 잘 알고 이번 대선 때도 같이 협력한 사람입니다. 첫째, 추념일을 다른 날로 정하라. 4월 3일은 국민들에게 폭동을 기념하는 암시를 주니 4월 3일은 절대 안 된다. 두 번째는 희생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전범자, 폭도들을 철저히 분리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본 아베 총리가 전범자가 안치되어 있는 야수군의 신사 참배를 비난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선량한 국민을, 공무원을, 경찰을 살해한 공비 전범자를 추념한 일본 정부와 무엇이 다를 게 있느냐? 하고 따졌습니다. 야수군이 신사를 참배한 아베를 이 전범자를 참배한다고 비난하면서 우리가 전범자를 참배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 청와대 관계관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4.3 희생자 모임에서 매일 청와대를 방문해서 못살게 군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자네들도 못살게 굴 거야. 우리가 뭐 할지 몰라서 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3 이래 현재 공비들이 포함된 채로 정부가 추념일로 정해서 매년 추념 행사를 강행한다면 현 박근혜 정부는 장차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며 현 정부의 지지층인 보수 안보 세력이 대거 이탈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제주 4.3 사건 바로잡기 대책회의가 오늘 행사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행동을 해서 우리 애국단체에서 뒤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이것을 바로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진행할 순서는 증언을 4분께 듣도록 하겠는데요. 각 약 8분 정도씩 이렇게 듣도록 미리 요청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당시 진학군 대표로 참전하신 김수근 할아버지를 앞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48년 4월 3일 제주 폭동 사건이 일어났다고 이제 부대에서 며칠 동안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 사연대로 입대를 했었습니다. 4월 3일 지내서 며칠 있다가 제주 2개 중대가 떠났습니다. 각 중대가 들어와서 제주도를 들어가서 보니까 1개 연대를 창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1연대를 창설을 하고 초대 연대장님이 박진경 중령이라고 한 분이 오셨습니다. 박진경 중령 그분은 일본 군대에 있으면서 제주도에서 많이 활약을 했다고 그래서 근로다가 연대장님을 부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와서 순천유역 우리하고 같이 산을 매일같이 수색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총을 한 방도 쏠 수가 없어요. 이 폭도들이 베이지라니요. 땅속으로 들어가는지 어디로 없어져 버리는지 하늘로 올라가는지 베이지라니요. 그 사람들도 총을 쏘지 않고 우리도 아무리 총을 쏠려도 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안 비니까. 이래서 매일같이 중대에서 한 번 출동을 하면은 보통 한 10일. 그러면 무엇을 먹고 잠은 어떻게 자고 어떻게 돌아다니냐. 단독무장을 해가지고 여기다 산띠 두리고 여기다가 또 실탄 짊어지고 단독무장 총 들고 이렇게 해서 단독무장을 하고 산을 헤매는데 지금은 산이 많이 좋아졌지만은 그때는 옛날 옛적 그대로 아주 되어 있던 산이기 때문에 금방 옆에 앉았어도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가시던 불이 칵 차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어디가 숨고 어디로 없어졌냐. 금방 뭘 하다가도 우리가 기치면은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걸 우리는 알 필요 없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들어가니까 지설하고 생긴 것은 전부 다 습격을 버렸어요. 다 불러버렸어요. 그래서 그 학교가 조그만 학교가 있는데 거가 임시지서로 되어 있는데 그 지서의 순경들이 보통 한 많이 있는 장은 한 3, 40명씩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저녁에만 얘들이 습격을 하니까 돌로다가 이렇게 헛쁘게 성을 쌓아놓고 똑바로 이렇게 군역을 뜯고 거기다가 60mm 박격포 한 대 장치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순경들도 전부가 다 각자 삼방내로 해져가지고 전부 지키고만 있지 그 사람들도 총을 쏘지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해가 지고 어둠침침해서 어디서 주택기라도 바짝하면은 그놈들이 오는 줄 알고 막 거기다 대고 사격을 합니다. 순경들. 순경들은 숫자가 적으니까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는 조금만 어디 얼씬만 해도 걔들이 그냥 바로 가서 죽이고 아까 말씀한 대로 순경을 칼로 그냥 그대로 목을 잘라버리고 이런 식이 딱 되었지만은 우리 국방경비대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달라들지를 못해요. 얼마 그 가다 보면은 그 앞에다가 이 조선국방경비대는 하루빨리 육지를 돌아가 주십시오 하고서 삐라를 금방 뿌리고 없애져 버렸어요. 그래서 금방 삐라를 뿌리고 우리 앞에다 뿌리는데 어디로 간 고대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또 금방 또 밥을 먹고 솥단지에서 집이 뭉게뭉게 나는데도 가서 보니 사람을 왔어요. 솥단지만 이제 이런 집이 됐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11년대 초대 연대장으로 오신 박진영 중령님이 대령으로 된 지가 한 며칠이 되었었는데 미차 참모님들하고 같이 술도 한잔 못 나누고 회식을 못했다고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술도 한잔씩 나누고 유쾌하게 잠들어서
대령으로 진급한 것을 축하합니다 하고서 술을 한잔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가서 잠을 자는 뒤 그대로다가 목에다 총을 대고 그냥 그대로 쏘았다. 눈 한 번 떠보지고 그대로 암살했다. 이러한 천인공동한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고도 요새 정부에다가 천연밀로 해주십시오. 천만에만 씁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고서도 어찌 이 추념일을 해두겠습니까? 고대줍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구현대는 그때 당시에는 우리 국방경비대가 경비를 하는 국방경비대지 지금같이 호화찬란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현대까지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육군본부도 없고 무슨 국방부도 없어요. 통일부의 유동열 씨라고 한 양반이 통일부장, 총사령관의 송호성 씨가 총사령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구현대 안에 육군 중위로 되어 있는 문상길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주 진빨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있음으로써 김단쌤이가 폭도 사령관이라고 우리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명을 받고 있어요. 그 문상길이고 항상 연락을 취하면서 군인 안에서 군인이 연락을 취하는데 무슨 비밀이 나가든지 다 나갈 거 아닙니까? 이래서 연대장님도 암살을 당합니다. 김단쌤이라는 사람이 지정을 해요. 김단쌤이 어디 높은 데서 또 지정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행을 저지르고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잡고 그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매일같이 출동을 해서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 뒤꿈치 없는 이 개양발이 있습니다. 이렇게 치고 거기다가 쌀을 하나 담그고 밥을 또 이 항고를 각자 하나씩 다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르르 산에 헤매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또 물이 제대로 없어요. 여기 저 산이니까. 그래서 어디 물만 비치면 거기서 쌀을 씻지를 말고 손으로 문대서 부르고 퍼질 물만 부숴라 그겁니다. 쌀 퍼질 물만 부숴라 이겁니다. 이래서 물 부숴서 한 그릇을 하나 밥을 해가지고 둘이서 먹고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해가 집니다. 그럼 어떻게 잠을 잡니까? 일렬로 나라비에서 2명씩 서서 한 사람이 총 이렇게 들고 앉아서 이렇게 1시간씩 이렇게 좋은지 잘한지 자고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 그러면 저기서 1번에서부터 전달 이상 없습니다. 전달 이상 없습니다. 저 끝자리까지 갔다 오면은 몇 시간이 걸리는지 몇 번 아니면 역단 세버려. 참 이런 세월을 우리가 제주도에 가서 겪어왔습니다. 이렇게 천일공노할 만행을 저지르고 오늘날 제주도에다가 평화공원을 만들라 하고서 높은 양반들이 돈을 주어 땅을 사서 거기다가 평화공원을 만들어 하시니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현 정부에서 이것이 아니니까 이 말이에요.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부에서는 항상 역사가 바로가야 된다. 역사를 바로잡아야 우리 후손들이 제대로 나온다. 제대로 갈 수 있다. 이러한 이 얘기를 하면서 말로는 왜 하느냐고 말입니다. 아까 말씀 대로 차고다가 써라는 거야. 차고다가 써서 각 학교에다가 배포를 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역사를 가르치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러한 얘기가 충신도 역적이 되나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군인이나 경찰들이 민간인을 죽였다고 그래서 우리는 학살자가 되고 그 사람들은 공료자가 됩니까? 이러한 쓸데없는 이야기는 두 번 다시도 정부에서 해서 안 됩니다. 어쨌든
시간에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만 여하튼 이러한 예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나 국무총리는 꼭 알아두시고 4월 3일날 제주도 한다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서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주 4.3 북동 사건은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총선거를 앞두고 이 선거를 파탄시키기 위한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남로당 제주도당이 일으킨 북동 사건이며 경찰관서 지서 실개소와 우익 인사직을 습격하여 살인, 방화, 약탈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 당시 제주 갈래의 동향을 살펴보면 무장 공비에 가담한 한자는 각 마을에서 몇 명씩 입산했고 자유대는 죽창으로 무장하여 반동분자를 숙청하고 토벌대의 출동을 막기 위하여 야간에 도로를 파괴하고 통신수단인 전주와 전선을 절단하는 등 거주부락으로 중심으로 조직활동을 하였습니다. 민해청은 청소년이 조직으로 문서 연락, 마을 보초, 야간 경비 등 무장 폭도와 자유대의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성동맹은 부녀자로 형성된 조직으로 무장 폭도들이 식량과 생활용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야간에는 남로당 조직이 마을 전역에 비라를 뿌리고 집회를 열어 선전선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날이 밝으면 경찰이 대동청년들과 합세하여 마을을 순시하면서 밤에 붙여놓은 비라를 제거하며 밤에 파괴한 도로를 복구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매일 반복하여 발생하여 참으로 견디기가 없이 힘든 생활을 하였습니다. 1948년 4월 27일 사건. 이 사건은 제가 직접 당한 일입니다. 저는 그 당시 16세의 소년이었습니다. 선친께서는 제주 화북상구 부장직과 선거관리위원장직을 겸하여 있었습니다. 4월 27일 그날 화북 이구에 주둔하고 있는 경찰관 7명이 마을을 순시 중 그들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였는지 동부락 김기훈 집을 급습하는 순간 독도로 예상되는 놈이 울타리를 넘어 도주하였습니다. 경찰은 그가 숨었던 방을 덮쳐 압수한 물건이 일본 군인들이 사용하던 큰 배낭이었습니다. 미군 G2 보고서에 의하면 4월 27일 오후 4시 30분경 화북에서 마을 이장 납치된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이 인근 산악에 있는 습격대에 운반 중이라고 믿어지는 일화 50만행 상당의 긴급 문자와 약품을 압수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경찰은 그 압수 물건을 가지고 선거관리 사무소인 저희 집에 왔습니다. 경찰관들은 점심 식사를 하고 주둔지로 돌아갔으며 그들이 집을 떠난 지 30분도 안 된 시간에 울타리 돛담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무장폭도 20명이 급습한 것입니다. 그들은 탈취당한 물품을 회수하기 위하여 우리 집을 급습한 것입니다. 폭도들은 아버지를 끌어내고 맨발로 끌고 갔으며 그놈들은 집안에 있는 옷과 생활용품을 탈취하고 도주하였습니다. 모친께서는 경찰관이 주둔하고 있는 화북 이구에 달려가 구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얼마 후 경찰관들이 단차가 도착하여 사방을 수색하였으나 때는 늦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친지들이 집에 밤샘하면서 기다렸으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5월
10일 선거 방해 작전, 1948년 5월 10일 재헌 국회의원 선거를 며칠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저지 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4월 27일 저희 선친의 화북상구 선거관리위원장을 납치 사례를 시작으로 5월 1일 토평리 선거관리위원장 피살, 5월 5일 화북 1구 선거관리위원장 피살, 5월 5일 내도 선거관리위원장 피살, 5월 8일 오동리 선거관리위원장이 자택의 무죄로 가족 3명 피살, 5월 8일 아라리 선거관리위원장이 자택의 무죄로 그의 부인을 살해했습니다. 이는 제주 갈래의 제가 알고 있는 범위이며 전도적으로 선거에 관련된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거를 앞두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선거에 불참토록 하는 작전인 것입니다. 선거 하루 이틀을 앞두고 마을 주민들 야산으로 피신 저와 우리 가족들은 독도들의 납치되어 생사를 모르는 선친을 찾기 위해 들로 산으로 헤매는 도중 5월 9일 마을 주민들이 줄을 지어 어디론가 가고 있었고 그의 인솔자가 무장한 폭도였습니다. 알고 보니 다음날 5월 10일 선거에 참여를 못하도록 주민들을 야산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납치되어 생사를 모르고 있는 선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우리 가족들은 그를 따라 간 곳이 용강동 상간마을 야산이었으며 거기에는 제주 동부지역 화북, 삼양, 도련, 봉계, 용강 등 주민 수천 명이 집결되어 있었고 거기에 무장폭도들이 본부였습니다. 저는 혹시나 생존하고 있을지도 모를 선친을 찾기 위해 헤매던 도중 우리 집에 침입했던 놈들이 몇 명 보이기 시작했고 그 중에 한 놈이 우리 집에 침투 당시 가지고 간 선친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로부터 선친이 살해된 것으로 단정하였습니다. 납치 38일 만에 선친이 피살된 시신 발견, 선친이 납치된 지 38일 되는 6월 3일 집에서 2km 지점인 소나무 숲속에서 시신을 찾아 집 옆 양지 바른 곳에 안장하였습니다. 남노당 조직인 민해청에 부여 16세의 소년인 저가 선친이 피살을 당함으로써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장이 되었고 가족들이 생계를 위해서는 그 마을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남노당 조직인들이 냉대와 협박에 못 이겨 그들이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청소년 조직인 민해청에 가입하여 마을 높은 동산에 깃대를 세워 보초를 사면서 국경 토벌대의 공격을 사전에 발견하여 깃대로 그들에게 신호를 전달하여 도피시키는 활동을 하여 그들에게 부역했던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피살 1948년 11월부터 중산간 마을 주민들은 해안부락으로 소개령이 내려지고 가옥들이 소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산에 있는 무장폭도와 마을 주민들과의 연결을 단절시켜 폭도들을 소탕하려는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고향은 영평동이며 거기에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는데 11월 중순에 집이 소각되어 저희 집에 와서 사시면서 죽다 남은 가축을 돌보기 위하여 매일 불타버린 집들을 찾았습니다. 1948년 11월 15일 아라동 상간마을에 저희 막내 고모가 살던 집이 소각되자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친정집은 불타 없어진 빈터에서 분야가 상봉하게 된 것이며 불이 타지 않은 친척집이 있어 그 집에서 밥을 먹고 밤잠을 자게 되었는데
밖에서 오진현 아비 나와라는 큰 소리가 들려 할아버지가 나가보니 죽창을 든 복도들이 할아버지를 살해하려고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오진현은 저희 작은 숙부로 경찰관이 되어 서귀포 경찰서의 근무 중이었습니다. 작은 고모는 끌려가는 할아버지를 쫓아가며 살려달라고 매달려 보니 그 중에 봉괴동에 거주하는 할아버지 외사촌 임복이라는 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고모는 삼촌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매달렸으나 이 마당에 삼촌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그 임복이는 지금 희생자가 되어 할아버지 위패가 붙어있는 장소에 위패가 붙어 있습니다. 그날은 인근 마을 방위대와 영평마을 방위대가 합세하여 영평동 방공가족 5명을 살해한 날입니다. 피난살이를 하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납치 피살됐다는 소식을 접한 대동청년단으로 국군 토벌대에 협조하던 둘째 숙부가 군인들과 사건 현장을 점검하고 우리 집으로 달려와 피난짐을 챙기고 군인들이 호의를 받으며 제주시 읍내 삼도동 오촌댁으로 옮겨 험난한 피난살이가 시작됐고 오늘에 이렇게 존재하여 대한민국이 중심부에서 대한민국을 그동안 지켜오신 애국자님들을 모시고 제주도의 비국이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03년 10월 15일 제주 4.3 진상보고서가 왜곡되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으로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해 8명의 장관 그리고 12명의 민간인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방부 추천 2명, 경찰 추천 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으나 3명이 모두 사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퇴한 분 중에 오늘 한 분이 오셨습니다. 한광덕 예비역 소장님을 모시고 이 진상보고서 사퇴한 배경과 4.3 실체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광덕 장모님 앞으로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동 총리 시절에 최초의 요청을 받았던 12명의 민간위원 중에서 3명은 지난 2003년 10월 15일 보고서가 고건 총리 주장에 통과되는 날 저는 집단 사퇴하였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밝힙니다. 동국대학교 경찰대학 교수로서 경찰을 대표했던 이왕 교수 오늘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 다른 기적까지 못 나왔습니다만은 이 양반과 저는 606페이지의 진상조사보고서 결정안에 부동의 서명을 했었고 또 진상조사보고서가 해결도 없이 강행 통과될 때에 그 자리에서 육성으로 사퇴를 선언하고 밖으로 나오다가 국무총리실 앞에 대기하던 총리실에 기자단들 한 10대 명 있었어요. 카메라맨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별말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도가 되지 않았죠. 그로부터 15일 후에 보름 후에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에 관한 정부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했던 것입니다. 11년 전에 대통령 공식 사과가 4.3 사건의 배경과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과 특히 젊은이들에게 국군과 경찰을 일방적인 양면학살의 주범으로 인식케 하여서 대한민국 정통상까지 추종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된 것을 지금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황우 교수는 이미 4.3 사건에도 깊은 조의를 갖고 있었지만은 저는 군 전역 후에 4.3 특별법이 통과되는 그 시기에 잠시 재군인에
안보 정책실장을 맡았던 탓으로 4.3위원회라는 운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군 입장을 대변하셨던 김정곤 장군은 노령으로 여비 지동이 안 됩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 일기 선배로서 4.3 사건 당시에는 통일부의 정보작전 과정을 하시기 때문에 4.3 사건의 전반부를 꿰뚫어 보시는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이분이 진상조사 보고서 초안을 검토하는 특별소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다가 전혀 의견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사퇴를 하고 마신 것도 오늘 다시 밝힙니다. 돌이켜보면 4.3위원회 전반적 구성과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모순이 있었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왜냐? 4.3위원회를 지원하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모순은 4.3위원회가 2000년 8월 28일 출범하기도 전에 희생자 접수신고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 그 후 3개월간의 신고기간 연장으로 14,028명의 희생자 신고가 완료될 때까지도 희생자 심의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50여 년 전에 제주도에서 사망한 것으로 인후보증만 받게 되면 누구든지 명예회복을 위한 신고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난국으로 몰고 가는 처사였습니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 훈장을 받았던 경찰 출신의 유가족들이 4.3 희생자로 신고를 하는가 하면은 알란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사형이 집행되었던 수용인들까지도 신고를 마치는 컨센서스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4.3 명예회복 대상이 되면은 광주의 5.18처럼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는 신고 동료가 일부 있었던 것을 심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일부는 돌려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들도 대부분 통과됐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희생자 신고를 마친 유가족들은 폭도가 아닌 국군과 경찰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것으로 인정돼야만 보상금이 있다는 기대감에서 대동단결하는 경향도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모순은 4.3위원회와 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민간위원들의 구성 비율을 넣어서 전혀 형평성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예로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기획단 단장이 박원순이죠. 그 이하의 집필 전문위원회 정도만 보더라도 총 5명의 집필위원이 있었는데 그중 3명은 제주 4.3연구소 출신이고 1명이 군 출신이었습니다. 이 양반은 저보다 육사 하나 후배로서 아주 4.3의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고용계획 과정에서 6.25 이후 부분만 집필한다. 이런 조건이 붙어있어서 4.3 사건에 관련됐던 아까 이승조 목사가 말한 7가지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제 기재할 수도 없었어요. 당시에 이런 사항을 행정자치부죠. 당시는 답정관에게 알리고 감사원에게 특별감사를 해달라는 제안도 했습니다만 나의 공이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4.3위원으로 활동했던 당시의 에피소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3위원회 전직 희생자 유가족 대표가 와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마
규정 위반일 것입니다. 피해 당사자가 심사하는 정부기관의 위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북한과도 화해협력을 하는 마당에 한 위원, 저보고 한 위원은 4.3 사건에서 군과 경찰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희생자들에게 대하여 공정에 눈물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답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박 위원처럼 제주도에서 태어났다면 친척들이 무장폭주를 따라서 한라산에 입산해서 50선거를 거부하고 투쟁하다가 억울한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니 어찌 내가 눈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지금 돌이켜보면 남로당과 북한의 생전 선동이 있었고 속았던 측면도 많이 있으니 국군과 경찰의 희생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느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4.3 무장폭동에 성공해서 남로당 무장대가 제주도를 완전 장악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이 제주도를 공산화된 제주도를 포기했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은 아마도 틀림없이 탈환 명령을 제주도를 위한 상륙작전을 명령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어떤 규모의 민간의 피해가 발생했을까요? 따라서 국군과 경찰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서도 더욱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는 따져봤던 질문이 많이 줄어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 하나는 이한동 국무총리가 주재한 위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주 4.3 평화공원 명칭에 대한 토의가 있었는데 저는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4월 3일은) 50선거를 반대해서 선거관리위원들과 경찰들에 대한 살상이 시작된 날인데 이날 평화를 상징할 수는 없다. 그러니 진정한 평화를 강조한다면 명칭에서 4.3을 할까? 그래서 제주 평화공원으로 하든가 만약 4.3을 굳이 강조한다면 평화를 빼서 제주 4.3 미래공원으로 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대부분 제2연에 그 당시 장관급 8명 12명의 위원이 나와 있는 거죠. 국무총리가 모두 20명입니다. 위원들이. 당시는 우금민 도지사도 거의 위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제2연에 동의를 하는 상태였는데 이때 강반길 위원이 벌떡 일어나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뭐냐? 4.3 사건은 먼 역사적 관점에서는 최초의 통일 시도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원한 대로 제주 4.3 평화원으로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찔한 선비증을 느꼈으며 여기가 태양입니까? 하고 고함을 지를 뻔했으나 참을 이자로 고개를 넘겼고 그런 가운데 그냥 도의는 없었으나 없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 후에 오늘 총리 시절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표결을 거쳐서 통과되는지 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젊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캐내야 됩니다. 전쟁이 아니라 군인이 아닌 민간인도 죽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나가야 합니다. 무장폭동도 전쟁과 마찬가지로 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4.3 사건으로 제주도에서 생활할 수 없는 각종의 억울한 희생이 2중, 3중, 4중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을 오늘 보고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비극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만 이미 역사입니다. 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 과정과 직결되는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입니다. 지나간 두 분의 김 대통령,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역사 바로 세우기와 제2의 건국이라는 생소한 용어들이 한때 통용되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대한민국 예비역 장교로서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이미 건국되었기에 이 위에 역사 바로 세기도 그리고 제2의 건국도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쓰여진 건국이라는 역사는 바꿀 수가 없으니 그 속에서도 자랑스러운 자랑거리를 찾아내서 국민들이 가슴을 펴야 하고, 잘못된 부분은 거울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교훈도 도출해서 오늘과 내일에 지혜롭게 조정하는 것이 발전하는 나라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과 무장 폭동은 일단 발생하고 나면은 지진이나 홍수처럼 각 개인의 희생 규모와 범위를 찾아서 밝힐 수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의 발생 원인의 책임 소재에 대한 규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는 폭동 발생의 주변 배경과 원인에는 눈을 감은 채 발생했던 양민 희생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고귀한 피를 흘렸던 대한민국의 경찰과 국군들이 순박한 양민들의 학살범으로 그려졌던 것입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신고를 했던 제주도의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도, 그리고 아름다운 재단의 상무이사로서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지역 단정의 중책을 맡았던 박원순 현 서울시장께서도 다 같이 1948년 5월 8일에 동아일보 기사 한 통만만 확인하게 되면 국군과 경찰에 대한 증오심을 덜고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고마움을 되찾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1948년 5월 8일이라면) 한반도 최초의 남북 국회의원 선거 이틀 전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백석, 남한의 유배석 3사대 국회의원 선거였죠. 북한은 소련이 거부권 행사를 행사해서 선거가 안되고 남쪽 200석만 했고 제주도 3석이었죠.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제주도 3석 중에서 한 명만 당선되고 나머지 2명은 투표권 미달로 다음 해에 선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5월 8일에는 이와 같은 선거가 개최된 이틀 전입니다. 이날 신문에는 제주도 인민위원회가 각 읍면동에서 인문해방군을 조직하고 목포에까지 김일성 군이 내도하였으니 안심하라. 그 선동하면서 순정 만원, 형사 2만원, 정의이상 3만원, 그리고 총경급 특별한 사람은 100만원까지도 현상이 붙어섰어요. 살인 현상금을 걸고 경찰관 살해를 촉구했다는 기사가 발견됩니다. 당시 사령관이나 330원이었으니까 330원, 순정 하나 살상에 살 33가문이가 현상감이 붙었던 것입니다. 그 이전의 기사에서는 제주 남부장의 같은 인민위원회 결성대회에서 진급동의를 통해서 스탈린과 김일성 등이 명예위원장으로 추려되고 곧 토지의
무상 몰수, 무상 분배가 시작된다. 친일 경찰들을 사살하라. 한 등의 선동 문구로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 신문 기사만 보아도 4.3 부장폭동의 정확한 성격과 배경을 직감할 수 있음에도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이와 같은 사항들은 전혀 임세도 없고 말 한마디 없고 오로지 그 폭동의 진압 과정에서 발생했던 주민들의 피해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해서 자유 대한민국의 정통성까지 부정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말씀을 오늘 저희에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립니다. 앞으로는 국방부와 경찰 위촉의 4.3년 전원이 부동의하고 채택을 거부했던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가 수정되어야만 할 것이며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4.3 부장폭동의 개시 일자를 선택해서 4.3 시행과 추념일로 제정한다는 발상에도 일대 전환이 일대 개결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나와주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와서 짧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4.3의 문제가 오늘날 그 폭동과 반란이었던 게 지금 기념, 추념으로 가지만 이게 추념으로 가면 반드시 그 다음 이어지는 수순은 민중, 항쟁, 봉기 뭐 이렇게 표기가 금방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막기 위한 대책이 뭐가 있는가? 그건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참 희박하고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좌파들이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했던 이유는 그 정치 권력과 시민 권력이 손을 잡고 같이 힘을 합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최대한 힘을 합쳐갖고 지금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에게 엄청난 압력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 지금 현재 그 강요들, 특히 이 유관된 강요가 국방장관, 교육부 장관, 보건처 장관, 행안부 장관, 이런 장관들이 정말 역사인식, 역사의식이 있는 그런 자로 다음에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강요로 임명이 되어서 이런 역사가 왜곡되어서 국가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그런 위기를 겪지 않게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모든 시민들이 힘을 합치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끝내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 인식의 대전환이 지금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하여튼 이제는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청와대 최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위기를 느낄 정도의 압력이 지금부터는 행동으로 이어져야지 변화가 가능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 역사문제연구소라는 단체의 존재입니다. 이 역사문제연구소는 1986년 1월 달에 박헌영의 아들인 원경이라는 승려가 박원순 현 시장과 함께 준비 모임부터 시작해서 만든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그 역사 왜곡의 주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원순 시장이 4.3에 관련된 잘못된 왜곡된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그냥 우연히 잘못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의 뿌리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역사문제연구소는 원경이 주지로 있던 안성에 있는 청룡사라는 절에서 1986년 1월달에 준비 모임을 갖고 2월 21일 날 발족을 시킨 단체입니다. 그 당시에 젊은 소장파
당시에 자기들끼리도 문제아라고 불렸던 젊은 이 역사학도들 또 역사학자들이 그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구성하면서 민중사상, 민중사관으로 우리 역사를 다시 봐야 된다. 이게 그 당시에 취지였고 그때 이후에 5년 뒤에 민족문제연구소라는 게 역사문제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그 내용들을 보다 더 가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민족문제연구소라는 것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지만 임헌영이라는 자가 이 임헌영은 원래 이름이 임헌영이 아닙니다. 박헌영을 존경해서 이름을 헌영이라고 바꾼 자인데 왜 이렇게 바꿨냐면 이 자는 난민전 사건을 비롯해서 공안 사건에 많이 연루되어 있었던 반국가 사범이었습니다. 그리고 난민전 사건 때 5년형을 받아서 형을 치른바도 있는 이런 자인데 역사학자라고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을 오래 했는데 이게 전부 이 좌파 정권 10년 동안 사면복권 돼가지고 이 자가 강남 그 현대백화점 전국의 현대백화점의 그 문학 강좌를 전부 독점하면서 우리 그 선량한 시민들을 다 호도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헌영이라는 자도 역사문제연구소의 운영위원이었고 이 박원순 시장은 초대 이사장이자 이 시장 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운영에 깊이 지원하고 관여했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 이 역사문제연구소의 실태가 어떤가? 그동안에 한 일들이 이제 거의 뭐 민중혁명사, 6.25가 이 민중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런 책을 비롯해서 박헌영 전집 이런 거 하고 박헌영 전집 발간을 기념하는 심포지움 이런 거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강만길 교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강만길 씨를 비롯해서 김일성은 민족의 영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한홍구 이런 자들이 여기 다 연구위원이고 또 운영위원이고 이렇게 관련돼 있고 여기에 연구위원들이 아까 그 교과서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 천재교육사 지필진 5명의 4명이 바로 이 역사문제연구소 소속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들의 역사 왜곡이라는 게 30년에 가까운 28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계획적이고 조작적이고 아주 사악하게 진행이 되어 왔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깊이 인식하고 이게 시장이 어느 날 잘못 생각해서 이게 벌어진 일이 아니라 원래 태생부터 예전부터 이렇게 아주 전략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던 대한민국 무너뜨리기 그 계획의 일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역사문제연구소의 기반은 저는 이 박헌영 추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박헌영이 어떤 자입니까? 6.25를 김일성을 잘못된 정보를 꼬셔서 6.25를 촉발시켰고 김일성이와 같이 스탈린을 2번이나 만나가지고 먼저 북한이 선제남침하는 것에 허락을 받았다고 얘기되어지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 증명하고 있는 그런 전범입니다. 민족의 수십만 민족을 학살한 그 전범이자 또 북한의 그 김일성 내각에 들어가서 외무부 장관까지 지낸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공산주의 천국으로 만들려고 했던 자 아닙니까? 이런 자를 추정하고 그런 자를 기념하는 세력들이 모여서 지금 역사문제연구소를 30년 가까이 이전 28년 전에 만들었고 지금까지도 우리 역사 왜곡의 주역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박원순 시장이 중심에서 있었다. 이 사실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동기가 납니다. 저는 제주 4.3 정립연구유족회 공동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4.3 사건 바로잡기 대책회의 출범대회 선언은 지금 박근혜 정부는 4월 3일을 4.3 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정하고 희생자 추념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상태에서 희생자를 추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제주 4.3 사건은 1948년 정부가 50총선거 일정을 공표하자 50선거 반대를 위해서 남로당 제주도당 김날삼 일명 이승진이죠. 이에 외 400명이 좌익폭도들이 4월 3일 50선거 반대를 위해서 제주의 12개 경찰 기서를 공격, 순경들을 살해하고 양민을 학살하면서 시작된 무장반란 사건이다. 그러나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 단장 박원순 현재 서울시장은 4.3 사건을 마치 민중통기인양 왜곡한 좌편향 보고서를 만들었고, 희생자 심사위원회 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는 4.3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자, 국군과 총격전 중에 죽은 폭도로 사형 판결을 받은 자, 3대 남로당 인민군 총사령관 김이봉까지 전부 4.3 사건 희생자로 만들었다. 그런데 4.3 추념일에 대통령이 김이봉 등 1,500여 명이 공산폭도의 위패 앞에 머리를 숙이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이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2001년 헌법재판소는 무장유격대에 가담한 자 가운데 수개급 공산무장병력 지휘관 또는 중견 간부로서 군경위 진압에 주도적 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모험적 도발을 직간접적으로 지도 또는 사주함으로써 제주 4.3 사건 발발에 책임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 간부, 기타 무장유격대와 협력해서 진압군경 및 그 동인들의 가족, 재헌선거 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경찰 등의 가혹과 경찰 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들은 희생자 명단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들을 희생자 명단에서 반드시 제외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도 다시 써줘야 한다. 지금의 보고서는 이승만 대통령과 국군과 경찰을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제주 4.3 사건을 민중 봉기로 묘사하는 등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우리는 당시 국군의 과오를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진실이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진실을 왜곡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자시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제주 4.3 평화공원의 전시물도 반드시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우리는 희생자 명단, 4.3 사건 진상보고서, 4.3 평화공원 전시물의 수정을 요구하면서 이를 위해서 오늘 제주 4.3 사건 바로잡기 대책회의를 출범시키고자 한다. 그래서 4.3 사건의 진실을 나올게 하면서 4.3 사건이 바르게 평가될 수 있도록 역사 바로잡기에 앞장서보자 한다. 이러한 운동에 모든 국민, 뜻있는 애국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한다. 2014년 3월 17일.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대로 넘어가는 거는 이건 참을 수 없는 굴욕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막아서 4.3 희생자 추념일이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명단이, 희생자 명단에서 반군 폭도 주모자라든지 경찰관서를 습격해서 경찰을 살해한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 명단에 들어가 가지고 대통령이 그 위패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무슨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이 점들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연락을 해서
지난 2월 20일 날 저희가 그 안행부 앞에서 이대로 추념을 하는 건 안 된다라는 집회를 저희가 개최한 적이 있었고, 그때 500명의 우리 애국 시민들께서 참석을 해주셔서 아주 성황리의 모임을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가 제대로 보도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추념일을 계속 제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저지하는 데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곧 국무회의가 예정대로 4.3 추념일을 제정하는 결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지난 2월 28일 날 준비 회의를 해가지고 이거 이대로는 안 되니 우리가 이 기구를 만들어서 이 기구가 이거에 대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오늘 제주 4.3 사건 바로잡기 대책회의라는 그런 기구를 출범시키기로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10일 날 이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논의를 하다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를 터뜨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주 대규모 충돌 사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범대회가 마쳐지게 되면은 돌아오는 목요일 날에는 목요일 날 우리 모두가 제주도를 가가지고 제주도 제주공항에서 오후 2시까지 집결을 해서 버스를 타고 4.3 평화공원 앞으로 가자. 그리고 4.3 평화공원 앞에 가서 우리가 이 폭도들의 위패 100개를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화형식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 아무튼 우리들의 아주 단호한 의지를 그것으로서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저는 정부가 이걸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을 거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행동을 하는데 4월 3일 날 대통령이 그 반군 폭도의 위패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그런 정말로 부끄러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굳게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이게 되면은 정부는 틀림없이 수정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해서 희생자 명단이 변경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4.3 사건 보고서의 내용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 희생자 명단을 바꾼 다음부터는 저희 대책회의가 보고서 내용을 바꾸는 운동을 그 다음부터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4.3 보고서가 완전히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국군, 경찰을 완전히 학살자로 그렇게 둔갑을 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50 선거를 대한민국 건국을 막기 위한 공산당의 지령에 의한 반란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슨 민중 항쟁으로 그렇게 미화를 한 이 보고서를 그냥 그대로 놔두고서는 대한민국의 정기가 절대로 바로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보고서가 시정될 때까지 저희 대책회의는 최선을 다해서 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보고서가 시정이 되면은 맨 마지막에는 4.3 평화공원에 있는 모든 전시물을 갖다가 다시 수정하는 그런 작업이 마지막 작업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가 왜곡이 돼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최근에도 우리가 분노를 터뜨린 바가 있고 지금 모든 학부형들에게 이 사실을 호소해서 이것을 바로잡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4.3 사건입니다. 이 4.3 사건을 우리가 바로잡지 않으면은 역사 교과서를 바로잡는 일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 때문에 4.3 사건과 아무 상관도 없는 애국 시민들이라 하더라도 저도 사실 뭐 제주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우리가 전부 나서서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3 보고서에서는 3.1 발포 사건을 시점으로 해서 이렇게 경찰하고 서청에 항의를 해서 4.3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무장 봉기다. 무장 폭동이 아니고 봉기다. 그랬는데 만약에 무장 폭동이 아니고 봉기라면은 11개 시설을 공격을 해서 고일수 순경 목을 잘라 죽이고 그리고 김장하 경찰 부부를 대창으로 찔러 죽이고 선우중패 순경을 총으로 쏴 죽이고 그거를 경찰하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해할 만한데 애월면 그 문영백 씨 딸 10살짜리 14살짜리가 살려달라고 하는데 대창으로 찔러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문기찬, 문창순 이런 사람들까지 우리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이것은 봉기가 될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걸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북한의 48년도 8월 25일 날 선거에 제주도가 52,000명이 투표를 해서 그 투표용지를 김달삼이가 가지고 북한에 가서 이렇게 8월 25일 날 행사하는데 쫙 놔두는데 제주도에서 52,000 투표용지 자료를 놓고 김일성 만세를 부른 겁니다. 누가 하느냐면 김달삼이가 이렇게 52,000 투표를 해서 김일성 만세를 부르고 대한민국은 선거를 반대해서 북의 선국으로 무효시켰는데 어떻게 이게 민중 공개가 되겠습니까? 무장 공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보고서는 무장 공개라고 해놨어요. 이런 폭도들 앞에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가서 머리 숙이고 추념해낸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구현대만 가지고 경찰만 가지고 진압하려니까 안 되겠어 해서 구현대로 진압하려니까 구현대만 가지고도 진압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광주에 2개 중대 그리고 부산에 5연대 1개 대대 합쳐가지고 구연대가 합쳐서 11연대를 만들었습니다. 창설했습니다. 11연대가 진압했을 때 7월 말까지 이제 진압이 다 끝나서 원내 복귀했어요. 11연대는 국군 1사단 백선엽 장군이죠. 그래갖고 소각성 전투로 가고 구연대가 이제 진압을 받았는데 7월 20일까지 전혀 이제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다 원내 복귀하고 경찰도 원내 복귀했는데 7월 48년도 7월 20일까지 경찰이 53명이 죽었어요. 우익이 235명이 죽고 그럼 폭동은 몇 명이나 죽었을 것 같아요? 15명밖에 안 죽었어요. 총격전 끝에. 그래서 이걸로 끝났으면 제주도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는데 7월달 지나고 8월달 지나고 9월 15일 날 김달삼이가 북으로 가고 안 내려오니까 이덕구가 2대 폭도 사령관이 됐어요. 살인관에 됐으면 가만히 있을 일이지 9월 10월부터 또 양면을 죽이고 경찰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 송육찬 연대장이 다시 이제 이렇게 산에 있는 사람 다 내려오라고 그러고 포건을 내리고 그리고 여수에 있는 14연대 1개 대대를 제주도로 보내서 진압을 하라 그랬더니 여수 14연대가 어떻게 됐어요? 48년도 10월 19일 날 반란이 일어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2,300명이 14연대 전체가 반란이 되니까 4.3 사건을 그만두고 저 굴에서 전투를 해갖고 12연대가 50명이 사살되고 80명이 포로되고 100명이 포로되고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이렇게 큰 사건이 48년도에 일어난 겁니다. 그랬는데 48년도 이제 굴에서 전투가 크게 벌어지니까 제주도에는 김달삼이와 이제 폭도들이 야 이거 뭐 전국에서 이거 반란이 일어나서 이승만 정권은 무너지겠구나. 그리고는 10월 24일 날 이덕구가
대한민국에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해요. 선전포고. 그 선전포고는 뭡니까? 대한민국을 적으로 보고 선전포고를 한 거죠. 그 선전포고 뒤에는 제일 뒤에 조선일보 이렇게 광고 낸 거 있잖아요. 그 뒤에 선전포고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은 한길사에서 출판한 또 해방전후세 인식에 잘 나와 있어요. 세상에 대한민국에 선전포고를 했어요. 선전포고는 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11월 2일 날 구연대, 육중대 하루에 점심 먹을 때, 밤에 다니고 점심 먹을 때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중대장이야 21명이 죽었어요. 7월 20일까지는 폭도들도 국군은 공격을 않고 국군도 폭도들 공격을 안 해서 국군이 15명이나 죽인 일이 없어요. 양민들 죽은 일이 없고. 그런데 48년도에 가서는 만자 제주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48년도 11월 2일 날 폭도들이 국군을 낮에 공격해서 중대장이가 21명이 죽으니까 국군들이 이때부터는 이제 막 들기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군하고 폭도들하고 이제 전쟁이 벌어진 거죠. 싸움이. 그러고는 도저히 안 되게 생겼으니까 정부에서는 11월 17일 날 계엄령을 내려서 진압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큰 전투가 한 7번 있었어요. 그 7번 숫자를 전부 다 보면은 여 뒤에 3페이지 한번 보세요. 3페이지. 3페이지에 10월 28일 날 반란, 여기 저 14인데 반란 같이 반란 이렇게다가 이게 붙여버리고 11월 3일 날은 국군을 공격하고 11월 1일 날은 세상에 2연대 1개 대대를 포위를 해버렸어요. 폭도들이. 한 600명에서 1000명이. 1개 대대를 포위할 정도로 엄청나게 폭도가 많은데 여기 저 이중 중사 그 아드님이 손장가 오신 것 같은데 그 책에 보면은 폭도가 한 3000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김병인이가 쓴 책도 보면은 폭도가 한 3000명이라고 돼 있어요. 1개 대대를 공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1월 6일 날은 폭도들이 한병선 연대장 취소를 공격을 했는데 한병선 연대장이 내가 가면은 폭도들이 공격할 거다. 그러놓고는 위장으로 한병선 연대장 본부를 만들어놓고 자기 부하들을 뒤로 감춰놓고 폭도들 왔을 때 포에서 그냥 탁 덮쳐버려서 150명 잡아버렸어요. 그렇게 잡아버리고 그 다음에 1월 6일 날, 그 다음에 49년도 2월 10일 날, 그 다음에 49년도 3월 날, 그 다음에 49년도 3월 9일 날은 국군이 폭도들을 잡으러 하나산을 가다가 매듭가 걸려갖고 36명이 한 번에 죽어버렸어요. 북청리에서도 23명이나 한 사람도 못 살고 중위가 다 죽어버리고 이렇게 큰 전쟁이 있는데 이런 전쟁을 이 4.3 보고서에는 하나도 넣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10월 24일 날 대한민국에 선전포고도 안 넣고 그리고 11월 2일 날 국군이 폭도가 국군 21명 죽인 것도 안 넣고 이렇게 싹 빼버렸어요. 그래놓고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11월 17일 날 계엄령 내려서 제주 양면을 가지겠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 보고서가. 그래서 이 보고서를 가짜라고 그래요. 이 보고서 책임자가 누구냐? 박원순. 제일로 잘못 쓴 책이 이 지학사건이에요. 지학사건은 보고서 그대로 써서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잘못 쓴 것이 천재교육. 근데 이 천재교육이 학교에서 제일 많이 팔려요. 그리고 교학사건은 뭐 부산에서 한 군데인가? 아니 교학사건은 부산에서 한 군데. 그리고 제일 많이 팔리는 데가 천재교육. 그 다음에 지학사입니다. 이것들 전부 다 8개 학교가 출판사가 전부 다 무장 공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장 폭동이나 무장 공기나 반란이나 또 이렇게 내란이나 그걸 잘 모를 것 같아서 뒤에다가 내가 용어 설명을 다 해놔버렸어요. 너무나도 답답해서. 용어 설명에 보면은 이 폭동은 좀 뒤에 넘기면은 용어가 있어요. 6페이지. 폭동은 뭐라고 말하고 했어요. 그건 아주 바꾼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란이라는 것은 민간인이 일으키는 거고 반란은 국군이 일으키는 거고. 그런데 공기는 뭐냐? 의로운 일이라 이 말이에요. 아주 훌륭한 거. 의로운 일. 그러니까 민주항쟁이라 이 말이에요. 그 4.3을 민주항쟁으로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고서를 가짜로 만들어서 민주화 항쟁을 만듭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만 4.3 보고서를 뭐 가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엊그저께 행안부에서 이렇게 2월 26일까지 이의가 있으면 행안부로 내라 그래서 2월 20일까지 내용을 잘 설명을 써가지고 그리고 2,000명을 서명을 받아서 대통령한테 그리고 26개 장관한테 그리고 행안부로 보냈어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오기를 뭐라고 하는가? 여기 위에 이게 8쪽을 봐보세요. 8쪽에서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남조당 핵심 간부, 그 다음에 무장, 수집부, 폭도들은 다 빼고 희생을 했다. 근데 왜 말이 맞느냐 이거요. 지금 현 박근혜 대통령 현 정부에서 이렇게 답변이 온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것은 콩으로 뱉어서도 믿질 않아요. 천안함 사건도 북한에서 했다. 안 믿어요 젊은 사람들이. 하도 정부에서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행안부에서 한 바로 뒤에 이렇게 정부에다가 내또 이렇게 폭도 명단을 다 냈어요. 이렇게 내는데도 이것도 보고 폭도들을 다 빼고 어거는 사람은 다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정부에서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정부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현 정부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13일 날 차관회의를 모였는데 4.3 사건 기념일을 그대로 하기로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국무에다가 올렸어요. 그래서 내일 국무에서 이걸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하는데 4월 3일 추념일로 만약에 결정을 한다면 이건 난리가 나버려요. 왜 난리가 나냐? 보고서도 합법적으로 했다. 심사도 합법적으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 때 국회에서 통과하고 국무에서 통과하고 박근혜가 서명을 했다. 그러니까 이 교과서는 이거 합법이다. 그리고 수업시간에 이걸 가르칠 거다니요. 그러면은 국군하고 경찰이 13,900명을 학살했다. 이 대한민국 태어나서는 안 된다. 이거 타도다. 내가 한 30분 같은 학생들 전부 다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전교조가 수업시간에 가르칠 때 이걸 가르치도록 가짜로 만들어갖고 폭도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을 선동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건 저지해야 돼요. 왜 저지하느냐? 북한의 핵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교과서요. 왜 교과서냐? 1년에 고등학생이 65만이 졸업을 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 교과서 핵심이 4.3 폭동이에요. 다른 것 가지고는 떠들 것이 없어요. 4.3 갖고 떠들어야지. 4.3 가짜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거 다 폐기해버려야 된다. 이래야 돼요. 그런데 북한 핵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1년에 65만이 졸업을 해요. 그러면 40만 정도가 이거 대한민국 국군이 악질이다. 이승만도 악질이다. 경찰은 악질이다. 이 대한민국 태어나서는 안 될 대한민국가 태어났다. 이거 없애버리자. 이렇게 가르치면은요 1년에 40만씩 좌파 성향 그리고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하고 졸업을 해요. 그럼 40만에 10년이면 몇 만이요? 400만이요.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하고 차이가 표차가 100만 표밖에 안 돼요. 다음 대통령 때는 참 어려워요. 뜨거운 박수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